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4월 10일 이번 총선의 안동 예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는 김형동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형동 후보는 그제와 어제까지 이틀 동안 치러진 책임당원과 일반인 각 50%를 포함하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의승 후보를 꺾고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공천자인 김상우 후보와 본선에서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경북 지역 13곳 가운데 12곳을 확정했고 박형수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이 맞붙었죠.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에서는 오늘과 내일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오는 목요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인 1그룹에 포함돼서 22대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총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약과 정책을 잘 살펴 마음속의 후보를 정해야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실의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 의사회 이우석 회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엄마시 의원 김세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정치권에서 쏘아올린 노인 무임승차 폐지 문제로 무상교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 신당 대표가 지난 1월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해서 연간 12만 원을 지원해 지하철과 버스, 택시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는데요. 예.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도시철도 적자는 방만 경영이 원인이다. 그리고 세월 가면 모두가 노인된다며 맞짱 토론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예. 이준석의 무임승차 폐지는 지하철 무상 이용이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게 혜택이 집중돼 지역과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도 깔고 있습니다. 예. 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무상교통에 더 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자는 모두의 티켓 정책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또 녹색당은 무상교통 정책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확대해서 이동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고 지구적 과제인 탄소 배출 감축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이야기로 다소 무겁게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대중교통, 버스 요금 영원과 무상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대중교통, 무상교통에 대한, 사실 이 무상교통 얘기를 허승규 대표가 이 시간에 아주 여러 차례 또 그렇죠.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자,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송이 작년에 했고 봉화가 예. 이제 올해부터 하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연령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공짜로 시내버스를 타는 전면 무료제인데요. 청송이
작년 1월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예. 작년 9월엔 전남 왕도, 그다음 올 1월은 봉화군, 그리고 충북 진천군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전면 무료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였습니다. 예. 청송군 같은 경우는 기존 지원금에 연간 3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면은 아예 버스 요금 무료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무료하고 난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살펴보니 20%에서 25%까지 대중교통 활용률이 높아졌다고 증가했다고 합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아마 지방의 중소도시나 아니면 머지않아서 다들 좀 전면 무료 버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무료는 아니지만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버스 요금 선별 무료는 이미 전국에서 이제 시행 중이라고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전면 무료는 이제 아직 시작하는 단계지만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버스 요금 감면하는 그 선별적 무료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예. 전국에서 제일 먼저 무료 정책을 도입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이요. 네. 그 허승규 대표가 신안에 네, 직접 자주 가죠. 다녀왔어요. 네, 맞아요. 다녀와서 이 무료 정책 이거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책자를 받았었는데 예. 그 신안군은 2008년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65세 이상의 승객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했습니다. 예.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인제군, 행성군 그리고 충북 진안군도 이 사항을 시행 중이고요. 예. 대전광역시는 70세 이상,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와 충청남도는 각각 75세 노인에게 버스 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교통약자는 고령층에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부산광역시는 12세 이하 어린이 버스비는 무료이고 전북 군사는 중학생과 고교생도 버스비가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료 버스를 시작했던 곳이 경기도 화성시고. 화성시가요? 네. 좀 의외네요. 네, 경기도 화성시에 먼저 했었고 제가 그 시민 활동가로 YMC에 근무하고 할 때 청소년들과 함께 왜 안동은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토론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예. 네. 화성시는 2020년도입니다. 2020년부터 7세부터 18세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했고요. 예. 현재는 나이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6세부터 23세까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예.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도 버스 요금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에게 무료를 한 거지요. 예. 그렇군요. 또 경상북도도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경상북도도 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분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예.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 시행 시기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경북 전체네요. 그렇죠. 경상북도 전체.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시내버스 무료.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네. 이거는 확정됐고 그다음에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네. 성인 이전에 아동 청소년은 내년에 시행 예정인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근데 청소년의 기준도요. 사실 법마다 달라서 여가부의 기준에 보면 24세까지거든요. 청소년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이왕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을 해줄 거면은 좀 더 폭넓게 봐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도 버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70세 이상 그리고 18세 이하 이 정도는 좀 같이 무료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상교통정책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가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무상교통정책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공짜하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 공짜 버스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를 둘러싸고 사실 세대 간 또 지역 간 또 계층 간의 의견 차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전에는 의식주가 사람의 기본권이었다면 지금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동권과 통신권리도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그러나 이동권의 경우 대도시와 지방에서도 도시와 농촌이 정말 극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통마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마트도 없고 의료기관도 없는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에게 버스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교통정책을 무상으로 이해할지 아니면 복지로 이해할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공짜 버스의 목표를 다르게 접근하면은 서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농촌 지역 무료 버스가 복지 차원이라면 도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을 유도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승용차를 사람들이 덜 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교통체증 해소를 하는 이 사회적 비용 감소를 정책 목표로 하면은 이 무상 교통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어렵지 않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자, 그런데 무상교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이제 세금으로 다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세금 낸 걸로 맞습니다. 다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세상에 세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죠. 예. 또 그 버스비 공짜도 결국 세금으로 버스 회사의 손실 금액을 메꾸어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설 추석에 보면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지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무료인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세금으로 도로공사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 무료. 네. 무료 절대 무료가 통행료. 아니죠. 통행료. 아, 그거 다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주는군요. 네, 다 보전을 도로공사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전국의 대부분의 버스 회사는 지자체에서 막대한 금액을 보전받고 있는데요. 예. 다시 말해 버스 회사의 버스 회사를 그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이런 방식을 우리는 흔히 준공영제라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지자체가 다 네. 준공영제일 거예요. 예. 버스 회사의 노선 운영권은 인정해주는 대신 모든 노선 또는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 수익금을 지자체 또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지요. 예. 네. 민간 사업자의 경우는 사실 수익 나는 노선에만 집중하는 게 당연한 논리이지요. 예. 그리고 벽지 노선이나 적자가 나는 노선에는 운행을 기피하는 것인데 이를 지역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지역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예. 그 안동시는 얼만큼의 돈을 지원해주고 있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지원. 여기서 한번 얘기 드릴 건데요. 어느 정도나 지원합니까? 버스? 안동시의 경우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25억이고요. 예. 그다음에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이 5억 6천 원이 있고요. 예. 도청 신도시 운행 시내버스 결손 지역 30억, 유가 보조금 87억 등 연간 보조금만 해도 세계 버스 회사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 250억 이렇게 되네요. 네, 이게 비수익 노선이란 건 말 그대로 버스는 다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얼마 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벽지 노선은 정말 오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금으로 대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지자체마다 버스 회사 지원금이 매년 증가합니다. 유가도 상승하고 타이어 바퀴도 값이 오르고 오일도 값이 오르니까요. 예. 근데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예 버스 회사 자체를 인수해버린 지자체가 있습니다. 아예 인수해서 저 지자체가 인수를 네.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운영도 하고. 예. 이게 바로 공영제라고 하는데요. 공영제. 준공영제에서 준을 뺀 겁니다. 예. 전남 신안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전남 신안군은 2007년에 민간 운수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아예 인수해서 버스 공영제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 이 너무나도 좋은 사안이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곳으로 견학을 갔었고요. 2020년도에는 강원도 정선군, 2021년도에는 경기도 광주시 하성시가 민간 운수업체를 전부 인수했고요. 예. 2023년도엔 제주도가 완전 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완전 공영제 하는 지자체가 그래도 꽤 되는군요. 네. 경기도 광주시, 화성시가 네. 완전 공영제 한다는 게 좀 의외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좀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쪽으로 이제 쭉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와와 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와와? 네. 와와 아니, 못 들어봤어요. 버스 공영제를 실현한 강원도 정선의 공영버스 이름입니다. 감탄사가 2개나 붙어 있는데 와 버스입니다. 그 놀람의 와와입니까? 아니면 빨리 오라는 우리 사실 정선으로 오라는 와와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오라는 오라는 겁니다. 거예요? 네, 와와. 맞습니다. 예. 네.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완전 공영제와 준공영제, 민영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예. 버스 공영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이고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가 희망하는 제도라고 말하면은 아마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공영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이고 그렇죠.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가 희망하는 제도다. 그렇죠.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우리의 세금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버스 회사의 손실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그 속에는 임직원의 월급도 들어있고요. 일종의 최소 이익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행정에서 버스를 사서 운영하면 안 되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왜요? 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 버스 회사의 노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선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한 번 주어지면 돈 주고 사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권리이고 매매도 상속도 가능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권리금이 이 노선버스를 사야 되는 노선권을 사야 되는 그 권리금이 버스 공영제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이 권리금이 또 있어요. 노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회사가 3개인가요? 혹시? 네, 3개고요. 여기서 이제 큽니다. 노선권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제 안동시에서 이걸 이제 완전 공영제를 하려면 이것까지 사야 되는데. 그렇죠. 이 노선권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커서 사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거군요. 네. 예. 이 고령화는 과속화되고 있고 지방 소멸은 전국 모든 지방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대중교통이 끊어지면 그나마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오진 벽지 마을은 조만간 사라질 것입니다. 공영제든 준공영제이든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지역 소멸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버스 공영제로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청송과 봉화군의 선도적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경북의 타 지자체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자체의 버스 운영 방법,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무상교통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네, 6시 25분 2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여간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경상북도 의사회 이우석 회장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우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상황이 점점 경상북도 의사회 이우석입니다. 네. 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요. 지금 뭐 전공의뿐만 아니라 뭐 학생들, 교수들 또 전문의들도 뭐 동참한다고 하고 이대로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걱정이 참 국민들이 많이 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제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선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이유로 의사 수 부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요. 진료를 받는 대상자인 인구 자체는 줄어들지만 의사 수만 늘어나서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언급하면서 그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커졌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갑자기 큰 괴리감 있는 정책을 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말씀은 좀 이해가 가는데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 네. 국민 대다수가 이제 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좀 의사협회 측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그 조사의 어떤 문구나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이 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감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생각되고요. 저희 의사협회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의 증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개혁에도 저희들은 사실은 많이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증원 규모, 지금 정부에서 2,000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원 확대의 어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의협 비대위의 입장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보자는 목소리입니다. 정부에서 28차에 걸쳐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정원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그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정원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 네. 그렇고 의사단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여건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조건 이제 늘려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마이크에 대고 2,000명 이건 최소한의 숫자다. 그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명이라는 숫자.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뭐 최대한 양보해서 한 어느 정도 몇 명 증원까지는 뭐 타협할 수 있다. 뭐 그런 규모가 좀 있습니까? 그게 뭐 여러 이제 의사협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교수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병원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의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의학회에서는 아마 350명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350명. 예, 그거는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현재로 이제 그런 의대 정원에 대해서 과학적인 기구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인데,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2,000명도 거기에 이제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데이터로 여겼다는 세 가지 논문에도 보면 2,000명을 한꺼번에 늘려야 된다는 말씀은 전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가지 복지부에서? 네,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참고했다는 논문에 보면 KDI 논문, 홍윤철 교수님 여러 가지 논문에도 보면 점진적인 증가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은 한 논문에 보면 10,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인구가
지금 우리 2023년도가 아마 최저 지금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의사 수가 마냥 이렇게 늘려놨을 때 나중에 또 다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의사 증원 필요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뭐 한 20년, 30년 정도 앞을 내다보자면 네네. 고령화 인구의 그 비율은 급격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또 이 의료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최소한 3, 40년은 앞으로 이런 의견도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고령화 인구에 대해서 이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많이 한데 좀 많은 부업이 돼서 요양병원이 많이 이렇게 오픈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도 보면 그 비용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있는 의료비 지출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의사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단순히 의료 서비스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의료비가 수요되는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 의료비는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추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의사 수가 늘어도 인기과로만 몰리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데이터랑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데이터에 좀 문제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지금 우리 의사들,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뭐냐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1번이 낮은 의료 수가가 58.7%로 1위고요. 두 번째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가 15.8%로 2위, 그리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12.9%로 3위입니다. 지금 보면 업무 강도는 높은데 보상은 낮고 게다가 의료 행위에 대한 형벌화하는 경향은 강하다 보니까 전공의에 대한 지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해서 지금 아주 엄청나게 높은 그런 압도적인 유죄 판결 건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그렇습니까? 기타 영국에 비해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과를 선택하기에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해는 지금 다 가는데요. 근데 한편에서 또 주장하는 거는 지금 뭐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뭐 법적 보호 문제, 과도한 업무 문제 이런 것들 그럼 지금 그대로 간다고 해결이 안 된다. 의대 증원을 늘리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히 이런 문제들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먼저냐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렇게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데도 그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이 의사가 많이 배출돼서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가 유입될 수 없다는, 특히 말씀하신 복지부에도 얘기하는 낙수 효과. 흘러넘치는 물들이 그쪽을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수 효과라는 그 주장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한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의사 숫자가 많아진다고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특히 또 이 제도에 갑자기 늘어난 증원에 반대한다고 우리 젊은 전공의들이 자진 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각종 명령을 해서 우리나라 젊은 앞으로 의료의 미래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버리면 앞으로 더더욱다나 그 친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을런지 그게 저희들은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네. 필수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의 그 큰 축이 또 문제점이 바로 지역 의료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의료 상황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 경북 의사회 이우석 회장님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저는 거주하는 지역이 포항이고요. 포항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의사회 회장 임기가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임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법 문제가 많았습니다. CCTV법, 의료인 면허 취소, 간호법, 또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의대 정원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지방 정부에 특히 우리 도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요즘 많이 고민되는 게 아마 지방 소멸, 특히 지역 인구 감소에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보조하는 여러 가지 또 보조금도 지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히 의료의 문제를 한정해서 본다면 그 지역 환자가 무분별하게 수도권 원정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 의료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너무 중앙으로 몰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지역 의료가 지금 앞으로 더 붕괴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수도권에 경기도, 인천, 여러 가지 이제 서울, 경기에 수도권에 앞으로 2027년도까지 6,600병상의 9개 대형 분원들이 또 생깁니다. 6,600병상에 9개 병원이 생긴다고요? 예, 9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빅5 병원편에서 대형 병원들이 더 생긴다고요. 예. 그거를 그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다 허가를 해주셔서 지금 건설 중입니다. 2027년도에 오픈하게 되면 그 6,600병상에 얼마나 많은 신규 전공이나 인력이 필요하고 또 교수님들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마 2027년도 가까이가 되면 지역의 중견 의료인들, 특히 중견의 한 40대, 50대 중견 아주 그 유능한 교수님들이나 의료인들이 이 인력마저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리라는 그런 예감이 있어서 사실 저희 지역 의사회에서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요인입니다. 뒤늦게 이 그 수도권 병상 관리제를 하겠다고 이제 복지부가 최근에 이제 이거를 중단하고 나섰는데, 이미 건설 허가가 다 나서 지금 건설 중인 걸 어떻게 막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또 지역 의료는 더 악화되겠고. 그렇죠. 더 지금 악화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매번 이제 사법 처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강경 대응 일변도 2,000명 증원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대응인데, 이런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협이나 비대위 측에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얘기가, 서로 그러면 정부는 2,000명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 대통령님도 자꾸 그게 최소한의 얘기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더 이상 물론 없다, 나머지 것을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는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전공의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2,000명 정원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건데, 이걸 단체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각종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의 문제가 어떻게 직업 선택의 인권 어떤 자유도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직서도 지금 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의과대학 학생들도 휴학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아마 지금 경북에는 아마 유일한 의과대학이 이제 경주에 있는데, 아마 3월 중순 이후 되면 아마 그 유급 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전국 교수 비대위에서도 3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말씀하신 게 의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 학생들이 유급이 된다면 내년에는 더더욱더나 신입생들과 같이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돼버릴 거예요. 늘어난 신입생들과 이 학생들이 유급이 된 인구가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학생들 학교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의대 학생들? 그렇죠. 의과대학은 특성에 따라서 개학이 보통 2월 달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 되게 짧거든요. 짧아서 지금 실습을 나가든지 개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휴학계를 냈지만 이제 일종의 수업 거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사협회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비대위나 아니면 전공의 학생들이라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 모든 조건의 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정부와 대한민국의 우리 의료 그리고를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 숫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고받는 이런 협의가 아니라 필수 의료 그리고 전공의 과로의 여러 가지 해결책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의료 문제를 다시 한번 재논의해보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숫자를 2,000명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못 박는 그런 상황으로 정책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뭐 이렇게 몰아붙이고 뭐 악인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은 조금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정부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요즘 아마 아파트에도 보면 엘리베이터에 광고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삶보다 우리의 생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금 전공의들을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의사도 인간이고 당연히 영위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삶의 윤택함을 위한 경제적인 고려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존재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또 우선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의 문제를 우리가 되짚어보자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조금 의료의 불편함을 끼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의 의료 미래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더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국 양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2024년 중국 양회 코로나 격리 없이 5년 만에 열리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래서 좀 의미가 좀 클 것 같네요. 예, 양회가 국내 총생산 GDP 기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경제 대국난 속에서 어떤 방향을 나올 것인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죠. 예. 그런데 올해 양회부터 국무원의 1인자인 총리 기자회견이 사라졌습니다. 대변인이 올해 전인대 폐막 이후에 총리 기자회견 개최하지 않는다. 특별한 상황 없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총리 기자회견 기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총리는 93년 양회부터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 업무 보고를 맡고 폐막일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거든요. 예. 이게 올해부터 깨졌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총리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경제 위기 속 고위급의 돌발 발언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확실한 것은 확고한 이제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 리커창 전 총리가 2020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유공매 월 수입이 1,0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깜짝 발언을 했거든요.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런 발언을.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총리 기자회견이 막는다고 막아진지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 4일부터 열리는 이 양회가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길고 강도가 높았던 코로나 방역 후유증을 떨쳐내는 방법을 찾는 자리고요. 작년 1년 동안 소비, 투자, 생산, 수출, 고용 지표 모두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예. 부동산 위기, 부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진핑 집권 3기의 데뷔 무대가 작년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산적한 여러 경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풀어내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회하면 2개 회의 이 정도 알고 있고 전인대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 그런데요. 자 양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 회의가 말 그대로 개최되는 거죠. 전국 인민대표대회 또 다른 하나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인대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인대는 중국 인민공화국의 입법부입니다. 명목상 중국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고요. 예. 이게 보통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 다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근데 공산 국가는 여기 특히 전인대는 집행도 한다. 여기서 집행 법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공포권을 보유한 국회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법률 공포를 대통령이 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권한이고, 근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포력이 없으면 이제 국회 의지에 공포하는데 전인대에서 이걸 수행한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곧 설명드릴 이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와 함께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권력기구이고 임기 5년의 대표 2,8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전국 인민대표대회입니다. 아,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전인대, 예. 전국 예. 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국회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덩치가 큰 국회죠. 예. 자, 이 전인대 안에는 상무위원회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기구입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요. 거의 3,000명 가까운 인민 대표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아,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양회 때 딱 한 번만 모여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네. 뭐 원래 이름 뭐 무슨 국가 주석, 부주석 결정하고 사회 경제 발전계획, 국가 예산 비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3,000명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3,000명 이 뒤쪽에 가보면요 엎어져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신 기자들이 그 쫓아가서 사진 찍어서 이게 형식적 회의다 막 폭로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인대 소속의 상무위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예, 전인대 대표격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인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의회에 대응하는 기관이에요. 예. 세 보니까 뭐 무슨 민족위원회, 헌법 및 법률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있고 또 2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에 한 명인 자오러지라고 합니다. 자오러지가 상임위원장이다. 자,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알아봤고 또 하나의 축.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예. 정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정협은 전인대와 함께 이제 열리는 뭐 중국 정치 행사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데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의 국공 내전이 확실하게 승리를 잡으면서 예. 사회 각계에 갇힌 2,000명 인사를 포함해서 이 정치협상회의를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54년도에 59년 헌법 제정하고 전인대에 54년에 넘겨주게 됐는데 전인대 넘겨주기까지 최고 권력 기간이었어요. 59년부터 전인대가 같이 열리게 됐고 예. 85년도부터 정례화되었죠. 아, 49년에 이제 출범됐다. 예. 59년부터 전인대와 같이 열리고 85년부터 정례화됐다. 자, 이렇게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정협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정협이 무슨 입법 기능이 있고 의결권 가지고 국회도 아니고 정당 협의체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 원래 지금 하는 일은 전인대를 보좌하는 자문 성격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요. 중국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중국 공산당 말고도 무슨 민주당 재정파 연합 뭐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무당파 인사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게 49년 9월에 개최했던 1기 전체 회의 정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정협은 최고 권력기관이었죠. 그러니까 당권 군권 전체 주인 마오쩌둥이 1기 인민정협의 전국위원회 주석을 겸했으니까요. 그때 건국의 기초 작업을 했는데 그때 국기도 정하고 국가 수도 다 정했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은 전인대가 원활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매년 양회 때마다 정협에서 제안하고 토론으로 전인대 활동을 자문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뭐 보좌 자문기구 역할 정도 한다. 예. 정협이. 자, 이렇게 중국의 전인대 정협에 대해서 유래와 역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 양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지난 4일부터 이제 내일까지군요. 13일까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올해 전인대와 정협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그 과거 쭉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양회에서는 그 해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 지금 목표치를 둘까 이게 제일 초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지난 5일날 리첸 국무총리가 전인대 개회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할 때 경제 성장률 목표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 이렇게 정했어요. 5%군요. 올해 5%.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2%입니다. 예. 작년에 중국이 망한다, 부동산 문제 있다,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중국이 경제 성장률 5.2%를 이뤄냈거든요. 예. 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5.2%다, 5% 안팎이다. 이렇게 목표치를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또 국방 예산도 작년에 비해 7.2% 늘리기로 했는데 지난해도 7.2%였어요. 예. 2021년 6.8, 2022 7.1, 지난해 7.2%, 올해도 7.2% 국방 예산을 늘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국방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중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위기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나저나 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주니까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반등하기도 어렵겠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중국 망하고 이런 일은 없다. 확실히 없어요? 예,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다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지금 2023년 8월에 작년 8월에 불거진 비극 위한 채무 위기 이걸로 갈수록 금융 위기 초래한다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시간 가면 갈수록 잦아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헝다도 막았는데 이거 못 막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헝다 사태 기억나네요. 예, 2021년에 있었죠. 예. 그 시장 충격과 위기 막았지 않습니까? 이번도 막는다라는 데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뇌관이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윤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명 얘기는 이제 새로운 도시화 발전 흐름과 부동산 시장 수급 관계 변화 적응 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담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난해 부동산 수요를 진작했다. 올해는 저가형 서민 저가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게 크게 위험이 없다. 작년에는 이제 공포 있고 이렇게 했지만 올해 역시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예방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한다. 서민 저가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한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대로만 가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중국 양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서방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국 하면은 불안하다, 망한다, 맨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위험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강화돼 있었고 투자 기피 현상도 있었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회복도 더뎠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5.2% 경제 성장 이뤄냈거든요. 나름대로 중국 지도부가 대처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요. 여기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누가 돼야 나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것이고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있는데 미국은 자기 GDP의 40% 넘으면 밟아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봐서 세계 경제는 다른 파트에서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양회는 이렇게 끝났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